자, 지난주였습니다. 연준이 회사채를 매각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긴축에 들어가는 건가 하고 시장이 또 우려를 하면서 나스닥도 많이 여파를 받았는데 또 다행히도 이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재료가 나와서 오늘 이 정말 연준을 믿어도 되는 건지 두 분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 그리고 보도국 이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시간 순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준이 회사채 그리고 ETF를 매각한다 이런 기사가 지난주 후반쯤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돈을 다시 걷어들이나 시장에서는 또 우려가 많았거든요. 연준은 통화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또 선을 그었습니다. 자, 연준이 매각한다는 이 회사채랑 ETF 규모나 또 구체적인 내용들 어떻게 됩니까, 이 기자? 네, 좀 최근 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돈을 줄이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호가 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코로나 사태처럼 좀 위기 국면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국은 돈을 많이 풀고요. 반대로 최근처럼 점차 극복되기 시작하면 이 규모를 좀 줄여나가는 게 보통인데요. 예. 이 테이퍼링이 올 초만 해도 좀 소수 발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됐었는데 지난달 말에 이 FOMC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이 지난해 초부터 사들였던 회사채와 ETF를 연내 모두 팔 것이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이 만기 보유 원칙을 파월 의장이 내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지금 살펴보면 연준이 현재 월풀과 월마트, 비자 등 이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총 52억 1천만 달러 그리고 ETF를 85억 6천만 달러어치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준이 국채와 MBS를 7조 넘게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엄청 적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예. 근데 이게 지금 연준이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를 사들였다는 점 그리고 테이퍼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연준은 공식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본격적인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거 네. 지금 이혜린 기자가 좀 브리핑을 해줬는데 네. 규모 사실상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고 그리고 네. 연준은 또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말 믿어도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준에 맞서지는 말자. 그런데 연준을 믿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지켰으면 좋겠는데. 맞서진 말고 네, 믿지는 맞서지는 안 말자. 되되 믿지도 말아야 된다. 굉장히 어렵죠. 예. 네, 어려운데 이것이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에 팬데믹이 터지고 연준이 이제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인하를 하고 그래가지고도 안 되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도 시장이 더 빠졌어요. 미국 시장은 좀 더 빠지는데 그때 연준이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이제 회사채를 인수해주겠다 하는 거였어요. 이게 연준 처음입니다, 그게. 네. 원래 인수해주겠다 그런 건 무지하게 많은 양을 인수하겠다 그랬고 또 만기까지 갖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 알고 보니까 이제 금액은 한 130억 달러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사채를 인수해준다고 한 거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안심하고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됐던 건데 이거를 만기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하다가 이번에 말을 바꾼 거잖아요. 네네.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우리가 이제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서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투자를 할 이유는 없지만 언제든지 연준은 말도 바꿀 수 있고 행동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연준이 행동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테이퍼링 빨리 안 한다고 얘기해도 테이퍼링이 언제든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증권광장 2부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 저희들은 소장님을 만나 뵈서 어느 정도 다 믿지는 않고 발은 디디고 있는데 시장은 소장님을 못 만나 뵈서 그런지 연준의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회사채 매각 뉴스가 나오면서는 나스닥이 1%가 넘게 믿고 또 하락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또 시장의 5월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상치보다 둔화된 지표가 나왔다. 이 소식에 바로 시장이 또 반등을 했거든요. 네. 어떤 지표가 나왔길래 또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자?
네, 이게 지난달에도 좀 구인난이 지속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줄었다 이렇게 하면서 좀 걱정을 덜어낸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 지표를 살펴보면 5월 신규 고용이 56만 명에 육박해서 한 달 전보다는 2배 이상 늘었기는 한데요. 이게 시장 예상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또 실업률을 살펴보면 0.3%포인트 줄어서 5.8%를 기록해서 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이게 전문가들 의견을 좀 살펴보면 도이체방크의 매튜 루제티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월 1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예상했는데 그래서 좀 이게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비관을 했습니다. 좀 분야별로 살펴보면 팬데믹에 가장 타격이 심했었던 레저와 접객업이 고용을 견인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과반수가 넘는 약 30만 명이 레저와 접객업에서 고용이 됐고요. 이외에 교육과 보건업, 또 뭐 자동차 중심으로 제조업도 다소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좀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구인난은 점차 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FIB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의 약 절반이 일자리를 채울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혜린 기자를 통해서 또 지난주에 나온 고용 지표들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과거거든요.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시장에 또 반영이 됐는데 당장 이번 주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또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오늘부터 상황이고요. 못하죠. 블랙아웃이죠. 그리고 또 유럽 중앙은행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을 해라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지금 FOMC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10일 날 나오는 이벤트까지 다 반영을 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도감을 표출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도감을 표출할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여기 지금 이거는 뭐 전부 다 신문 기사가 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업률이 5.8로 나왔잖아요. 6단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거는 원래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은 거, 5.9보다 낮은 거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6단이 처음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그냥 슬쩍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지난 그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물가하고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3% 넘을 것 같다고. 근데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4.2% 나올 때도 그 바로 직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한마디를 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4.2%가 깜짝하고 나왔죠. 이번에 지금 4.7%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옐런 장관이 저렇게 그 말을 또 미리 한번 던진 거는 봤겠죠. 10일 날 발표될 거 지금 속보치를 틀림없이 봤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4.7을 훨씬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이 튀어나올 것 같다. 옐런 장관이 그러지 않고 그런 말을 그냥 했을 리는 없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옐런 장관이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이분이 연준 의장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전에 재무장관들은 그런 말들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옆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시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도 있긴 있겠죠. 그럼 우리 연준이 아니고 옐런을 믿어야겠네요. 옐런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 그 얘기는 하고 있죠. 이번에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것이다.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논문이 80년대 나온 논문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노벨상 받으신 분이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냐면 시장에 돈을 갑자기 확 집어넣으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거기에 반응해서 새로운 물가 레벨로 가고 근데 그다음에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돈을 계속 안 넣으면 그냥 새로운 레벨로 움직인 다음에 옆으로 그냥 이렇게 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거가 돼서 내년에 이제 더 이상 물가가 안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연준에서 페이퍼 하나 나왔죠. 그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물가가 한동안 한 20몇 %씩 올랐다가 그다음에부터는 좀 안정화됐다는 그런 사례를 갖다가 비슷하게 갖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돈을 무지하게 쏟아부으면 그 효과가 단년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물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 이내의 좀 안정적인 물가라기보다는 내년 물가도 그거보다 조금 높게 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거든요. 올해는 뭐 그보다 훨씬 넘고 3%단을 이미 연준 의장이 얘기를 옐런 장관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좀 불안한 상태고 이게 테이퍼링 우려를 이게 다 불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예.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긴장감을 높이는 발언들이 연준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예단하기에는 좀 속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러면 뭐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 시작하기 전까지는 불안한 시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소장님 무게를 두고 계시죠? 지금 경기 민감주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이제는 소비주로 이미 넘어왔잖아요. 소비주로, 예, 그렇죠. 소비 쪽으로 많이 넘어왔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 소비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인데 이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뭐 성장주는 이제 그때부터 힘을 잃을 거고 경기 민감주도 거의 이제 끝나가고 소비주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 민감주들 그동안 많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지금. 요거 조정 다 받고 너무 비싼 이제 충분히 이제 차익 실현할 만큼 왔으니까 지금 계속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놨던 경기 민감주를 팔면서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자리 잡고 난 다음에는 앞단에 소비주가 가면 뒷단에 경기 민감주는 따라가겠죠. 뭐 그런 관점 정도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번 6월 15, 16일 연준의 그 FOMC 예. 그때까지는 사실은 뭐 좀 조심을 해가면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좀 조심해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준의 경제 지표 발표랑 관련해서 좀 더 거시적인 매크로한 얘기를 지금까지는 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도 또 파헤쳐 볼 텐데 지금 완성차, 자동차 부품주들 시세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관련주들 최근에 얼마나 급등을 했습니까? 네,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좀 지난달 28일 지난주부터 쭉 오름세인데요. 양사가 좀 지난해 말에 고점을 찍은 뒤에는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지난달 28일 각각 5.22% 또 4.83%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6거래일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기아가 전거래일보다 1.69% 오른 1,500원, 그리고 현대차가 0.21% 오른 24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산 재개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두 자릿수에 진입하면서 10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오는 하반기에 반도체난이 풀릴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부품주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지금 상승과 하락을 좀 전환 반복하고 있고요. 한원시스템 지금 1.17% 오른 17,300원, 그리고 만도가 1.57% 오른 71,100원, 지금 현대위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네요. 0.23% 내려간 88,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도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기아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영향 쇼티지 해소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쇼티지 해소도 있고요. 예. 쇼티지 해소 이외에도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한 단계 그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번에 보릿고개 5월 달로 보릿고개 넘긴다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반도체가 공급이 돼서 생산이 정상화가 뭐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연말까지는 천천히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자동차하고 기아가 미국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11%를 넘겨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력 품목이 사실은 고가차들이거든요. 뭐 제네시스 이런 건데 이거 모양을 보면은요. 1980년대 일본이 토요타, 렉서스, 혼다, 아큐라 이런 고급차를 가지고 미국 시장을 이렇게 들어가서 확 먹었던 시장 점유율을 확 끌어올렸던 네. 그때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BMW 제쳤다는 거잖아요. 순위에서. 그런 거 보면 지금 주력으로 파는 게 지금 뭐 제네시스 브랜드고 거기다가 뭐 전기차 지금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확 끌어올리고 한번 올라가고 나면은요 이게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태 그 이전까지의 현대자동차, 기아는 뭐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뭐 현대차, 기아도 생산 대수뿐만이 아니라 전체 측면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아주 고급 브랜드 반열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같은 국민으로서 좀 뿌듯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 완성차를 봐야 될까요? 부품주 봐야 될까요?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낼게요. 네, 그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저는 예.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예. 뭐 기아차가 현대차를 짓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아차가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완성차 안에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예. 현대차, 기아, 뭐 모비스 이런 현대차 그룹 계열 회사들 전부 다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에 부품주들도 전부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완성차가 나오면 부품주들도 따라 나가는 거니까. 다만 한 가지 부품주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품주들 중에 수소차, 전기차 시대에 맞는 부품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수소차, 전기차 시대에 같이 발맞춰서 가는 부품주들은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관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상환 소장 그리고 이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